지금 캄보디아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납치 감금된 상태입니다. 현지 경찰은 사기일 수도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다릅니다. 오늘 새벽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로 선언했죠.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전면 중단.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결단입니다. 지금 푸놈펜은 긴장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의 메시지가 떨어지자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국이 움직였다. 그날 밤 저는 바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현장에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푸놈펜 공항 문이 열리자마자 뜨겁고 눅눅한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열기 속에서도 공항 벽에는 낡은 한국어 간판이 붙어 있었죠. K드림 리크루트 센터 한국 취업 알선 전문.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여행지가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입구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현지 기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한국인 실종 사건 들은 적 있나요? 그는 잠시 백미러를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런 일 많아요. 근데 말하면 귀찮아져요. 말끝에 담긴 피로와 두려움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숙소는 외국인 거주지 근처의 허름한 호텔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토바이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인 비명 같은 소리가 뒤섞였죠. 밤 공기 속에서 사람의 냄새보다 겁의 냄새가 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 많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알바로 온다고 했다가 연락 끊기고 경찰도 관심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말 안 하죠?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요. 그 한마디가 머리를 울렸습니다. 공포가 가장 먼저 삼키는 건 목소리라는 걸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K드림 잡센터는 이미 폐쇄되어 있었죠.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본 내부엔 뒤집힌 의자, 쓰러진 컴퓨터,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신분증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기자예요? 그 방에 애들 있었어요. 누가 데려갔습니까?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경찰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취재를 기록하던 펜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공범이라면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의 방조 속에서 벌어지는 국제적 인신매매 구조였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자 문 밑에 쪽지 한 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웨하우스 11pm. 누가 왜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두려움을 느끼되 두려움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창고 앞은 캄캄했습니다. 철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하나.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 살려줘요. 그 목소리는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기자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라 참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 첫 장에 적힌 문장은 짧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열대의 바람이 숨을 막히게 했죠. 그날도 노트북 화면 앞에서 영상을 정리하던 중 서울 본사에서 긴급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국회 긴급 기자회견 캄보디아 사건 관련. 재생 버튼을 누르자 생중계 화면 속 국회 본관이 떴습니다. 단상의 선 의원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ODA 원조 중단도 검토해야 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의지 선언이었죠. 뉴스를 수없이 다뤄온 저에게도
그 문장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며 들은 수많은 말 중에 그렇게 묵직한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상 속 의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의 참극은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가는 외교 군사정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말이 세상에 던져지는 순간 푸놈펜 거리의 공기조차 바뀌는 듯 했습니다. 실제 그날 저녁 현지 경찰이 이례적으로 한국 기자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추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서울의 발언 한 줄이 이 먼 땅의 공기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푸놈펜 시청 근처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현지 통역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정부도 움직였어요. 경찰 수뇌부가 대책회의 열었답니다. 그의 말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발언 정말 세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지만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그날 밤 편집국에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단독 국회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 강력 규탄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 송출 버튼을 누르며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한 줄이 국경을 넘어 파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기자로서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커다란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기자, 당신 기사 덕분에 청와대에서도 이 사안 검토에 들어갔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기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불빛이 흘렀습니다. 현지 호텔 옆 골목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음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카메라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문 밑으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웨하우스 12. 터나이트. 언론. 짧고 거친 필체였습니다. 익명성이 짙은 그 메모 한 장이 제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가야 할까? 함정일까? 그러나 직감이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를 잃는다. 렌즈와 녹음기를 챙기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겁내지 말아요. 진실은 두려움 속에서 피어나니까요. 새벽 2시가 다 되어갈 무렵 캄보디아 강변 쪽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가로등은 거의 꺼져 있었고 멀리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제 창고 하나가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자예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썩은 냄새와 땀 그리고 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녹슨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운동화와 구겨진 여권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볼은 움푹 꺼져 있었고 손목에는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에요? 제가 묻자 그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잡혀 있었어요. 목소리가 바람처럼 떨렸습니다. 잡혀 있었다니 누가요? 잡혀서 팔렸어요. 사람 장기요. 우린 그냥 숫자였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자리 준다고 했어요. 근데 공항 도착하니까 누가 여권 뺏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감옥이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녹음기를 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알고 있었어요. 우릴 팔아넘긴 게 그쪽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잠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들도 곧 와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녹음기를 멈추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며 숨을 죽였습니다. 땀이 식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현대판 인신매매망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게 써졌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요. 기자는 그저 기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외면한 비명을 세상 밖으로 밀어올리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창문 밖으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시를 덮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침묵은 없다. 새벽 5시 호텔의 얇은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 여전히 냉기가 남아있었죠. 녹음기 속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린 팔렸어요. 경찰이랑 한패예요. 그 절망의 문장을 다시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침묵이 빚은 인간 거래였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녹슨 창고, 쇠사슬, 울먹이는 청년의 얼굴. 편집을 멈췄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영상을 내보내면 누군가는 움직이게 된다.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본사로 영상을 전송하는 순간 화면 아래 타이머가 초 단위로 깜빡였습니다. 1분 42초짜리 영상 파일. 그 안에는 폭행의 흔적, 체념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알려주세요. 제발. 그 한마디가 서울까지 닿았습니다. 영상을 송신하고 6시간 후 본사 데스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기자 봤어. 이건 그냥 보도용이 아니야.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날 오후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기자 생활 10년, 그토록 빠른 정부의 반응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울린 한 문장.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그 한 문장이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스 자막에 48시간 내 합동 대응팀 파견이 떠올랐을 때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마침내 국가가 응답한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도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경찰차가 줄지어 섰고 그동안 연락조차 피하던 현지 수사팀이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들어왔대요. 이젠 우릴 무시 못해요. 한 교민이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48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외교 채널이 가동되고 정보 라인이 인신매매 조직의 거점을 추적했습니다. 서울의 위성 데이터가 푸놈펜으로 전달되고 위치가 특정된 곳은 다름 아닌 제가 들어갔던 그 웨하우스 10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시각은 새벽 2시. 저는 현지 취재팀 차량 안에서 무전을 들으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대상 확인. 접근 개시. 신호 대기 중. 그리고 몇 초 뒤. 진입 완료. 인원 확보. 전원 생존.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녹음기를 쥔 손이 풀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문장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현지 교민 한 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기자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일은 묻혔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새벽 하늘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침 공기 속에서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가 열리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기자들의 마이크가 허공을 향해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뚫고 3명의 청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잠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렌즈 뒤로 보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청년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와줬어요. 그 짧은 문장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누구도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플래시 불빛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번쩍거렸습니다. 청년들의 어깨 위에는 깊은 피로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아직도 사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얼굴에는 공포 대신 생존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자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사건의 모든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귀환이란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취재진 뒤편에는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여성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재호야. 청년은 고개를 들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울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렌즈를 다시 들었지만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민을 되찾아온 순간이자 인간의 존엄이 다시 증명된 장면이었습니다. 귀국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한 정부 관계자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구조작전 박 기자 덕분이 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목소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보도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실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귀환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불빛 속에서 청년이 말했던 그 한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와줬어요. 그 문장은 기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와줬다, 국가의 응답, 생존의 귀환. 송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니터 불빛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평온했습니다. 기자는 때로 현장을 기록하지만 그날만큼은 기록이 역사를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그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제때 도착했다.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눈앞에 다시 스쳐갔습니다. 푸놈펜의 눅눅한 공기, 어둠 속 창고,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서울의 기자회견장. 모든 장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본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님, 기사 봤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였네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구했지만 다음엔 누가 구할까? 국가의 결단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누군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 안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